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위험천만한 방송, 공연을 소개하고 사람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아트홀의 강혜진, 강재림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이죠? 네, 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추석 명절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향을 못 가고 네. 대본을 쓰러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오, 대본을 쓰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술만 먹고 왔지요. 아, 이거 또 하필 명절에 대본 네. 쓰러 강원도 가서 네. 술만 드셨다고. 명절에 그 제가 쓰는 게 이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건데 그 제주 고향을 못 가고 강원도 가서 제주도 얘기를 쓰고 왔어요. 이거 네. 무슨 이치인지. 네. 아니 그 혜진 씨는 우리 그 전 방송 네. 추석 연휴 전에 전 방송 끝나자마자 외국을 갔다 네, 오셨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가 해외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너무 잘 다녀왔어요. 근데 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상쾌하게 기분 전환하고 온 것 같아요. 그때 방송 끝나자마자 여행 가방 끌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 글로벌한 연극을 소개하는 네. 글로벌한 프로그램으로 가자. 제 혼자 다짐이에요. 혼자만의 다짐인데 혹시 태국 연극 뭐 이런 거 보고 오셨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방송 할 수 있어요. 개인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티파니 쇼라고. 보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남자가 그러니까 두 개의 성을 가진 남자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성까지 이해가 되는, 인정이 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 그런 쇼를 봤죠. 내가 보기엔 공연이 연극이 아니고 밤에 무슨 쇼 그런 거 아니야? 춤추러 갔다가 본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과 비슷하긴 한데 저는 공연을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소개할 수 봤습니다. 있습니까? 소개요? 나중에? 나중에 네. 그분들이 영상으로라도 한국에 오신다면 참 좋겠지만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남자들의 그래요? 공연이었어요. 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나중에 한번. 한번 태국 가서 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네네네. 그럼 오늘 게스트를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손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시라고. 매우 들었어요. 특별한 네. 분이십니다. 네. 저는 그 2001년도에 이 선생님을 무대에서 처음 뵀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강렬한 기억을 아직까지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봤던 연극 중에 굉장히 강렬한 그 배우의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바로 그 행위예술의 대가 심철종 선생님이십니다. 네네. 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영상 보시죠. 행위 쉬었다. 나는 행위 쉬었다.
아버지의 육신이 아버지의 육신이 아버지의 육신이 아버지의 육신이 어머니의 어머니의 네, 잘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없나요? 또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잘 봤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행위예술의 대가시고요. 지금 현재 종로의 한편극장에 있는 1인극 죽느냐 사느냐의 연출 및 출연을 하고 계신 심철정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편극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공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잘 모르셔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정말 모시기 어려운 선생님 모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단 문화 테러리스트 및 행위 예술의 대가로 불리우시는 우리 심철정 선생님은요. 대학을 다니던 중간에 그만두시고 연극의 길로 접어드셔서 현대극단, 국립극장 등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1989년부터 개라는 모노드라마로 일본 초청 공연을 하셨고, 그리고 1993년부터 대표작인 그 햄릿머신을 제가 봤던 게 햄릿머신.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햄릿머신을 시작으로 유럽에서 초청 공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 홍대 인근의 그 시어터 제로라는 극장 그걸 세우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젊은 연극인들을 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 극단 창파의 네온 속으로 거기에 출연하신 거죠. 그리고 백인의 독백이라고 이 백인의 독백을 주관하시고 여기에 출연까지 하신 작품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지금 영상 보신 죽느냐 사느냐, 백인의 햄릿 이런 등의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인정사정 인정사정 그 얘기 들으시면 그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장동건 씨와 같이 이제 형사로 출연을 하셨던. 우선 지금 하고 계신 공연이 한편극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이신데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작품은 제가 이제 얘기가 좀 긴데요. 길게 말씀하세요. 저가 이제 시어터제를 간두면서 제가 평생 뭘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품은 내가 살아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워낙 극적인 삶을 또 살았기 때문에 그 극적인 얘기와 또 내가 했던 공연에 그 조금만 얘기를 좀 같이 얹혀지면은 그게 좀 인생 사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일본 연희 중에 라쿠코라고 하는 연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혼자 나와서 이제 그 일본 기모노 입고 나와서 그 엄마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삶의 얘기도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한 30년 전에 봤어요, 일본에서. 보는데 주로 관객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고 울고 웃고 하면서 굉장히 즐기는 건데, 또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공간이 곧 극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공간을 또 이제 공간성을 부시고 어떤 극장이라는 기본 개념, 조명도 일반 조명을 쓰고 제가 조명을 껐다 켰다 한다든지 뭐 음악도 제가 껐다 켰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스텝도 없이 가능한 혼자서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 돼서 그 공연을 추진하게 된 거죠. 진정한 예술인이신 것 같아요. 라쿠코. 라쿠코라고. 그 공연도 작은 공간에서. 그거는 조금 제가 추구하는 거 조금 틀린 건데, 그것도 어떤 조명이나 이런 도움 없이 그냥 이렇게 강당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것도 얘기거리가 주로 이제 이 삶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제가 하는 거하고 틀리게, 그거는 이제 1인 다역을 해요. 어떤 사람 모노드라마랑 비슷한 건데 조금 격식이 있는 모노드라마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친한 친구도 그거 하다가 한 6, 7년 전에 돌아갔어요. 일본에 지금 그런 쪽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한 300~400명이 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그 형식은 거기서 따왔지만은 그 여러 가지 그런 건 틀리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모노드라마라는 게 이게 너무 극적이다, 너무 이제 연극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고 또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지금 공연을 하시고 계신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평극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름? 사실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작진 않고. 강조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그 공간 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평극장이냐면 우리가 이제 한평보다 좀 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그 공간은 저의 죽음의 세레모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이 배우라는 직업은 사실은 이 굉장히 불행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연출자가 초이스를 한다든지 어떤 작품에 자기가 초이스가 돼서 연극을 하는 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화가들은 뭐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 되고 음악가는 어떤 죽을 때까지 작곡을 한다든지 연주하면 되지만은 우리 배우라는 배우 특히 이제 무대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초이스가 되니까 너무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는 또 제가 이제 얘기가 막 믹스가 됐는데 네. 또 제가 이제 그 한 5년 4년 전쯤에 간경변이라는 병을 얻어서 그 병원에서 6개월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무지 오래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음마저도 내가 선택하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죽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제가 표명하고 술도 끊고 하면서 이제 이 공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배우라는 거 표현자들이 너무나 불행한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 우울하고 고독하니까. 근데 저는 끝까지 표현을 하겠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연주자가 뭐 연주를 하듯이 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가 날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사는 집이 극장이고 곧 삶의 끝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한편 극장에 그러니까 관짝에 들어가기 직전 공간이라는 경계선. 네,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있죠. 죽음에 대한 준비라는 네네. 어떤 그 의미가 네. 있어. 그 죽음의 공간에 제가 들어갔다가 어떠세요 소감이? 지금 들으니까 섬찟하네요. 어떠세요?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 죽음의 공간에 섬찟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따뜻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뭐 연극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뭐 그러니까 연극이 내적인 삶의 고백이다라는 제가 이제 그 뭐 논문 쓸 때 그런 이론을 썼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공연을 보면은 저는 봤는데요. 직접 조명도 이렇게 드시고 조명기도 드시고 연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시작할 때 관객들한테 직접 술도 한 잔씩 따라주시고 그런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향도 휴대폰으로 그 어떤 여정 같은 건데 딱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음향을 트시고 거기에 하나가 돼가지고 쫙 걸어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텝까지도 1인이 다 하시는데 뭐 주목될 수는 있지만 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스텝이 있다는 건 제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그런 강박관념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하다가 혼자서 거기서 죽어도 누구한테 죄를 짓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그 스텝 비용도 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서 해보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주방에서 시작하시는데 그게 정말 놀라워요. 주방도 연극이구나. 저게 연극의 공간이구나. 방도 연극의 공간이구나. 이런 그 생각을 환기시켜주는 아주 맞아요. 저희 주방에서 저희 엄마가 설거지 하시면서 중얼중얼 거리시는 것도 그것도 연극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해석인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또 최근에 하신 공연으로 지난 여름에 거창 연극제에서 백인의 햄릿, 이건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그것도 죽음의 이제 세레모니의 일종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 98년도에 제가 시어터 제로라는 극장을 만들면서 100명의 햄릿과 100명의 관객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100명의 배우가 그때 발코니가 이렇게 있는 극장이었는데 발코니에 쫙 하나 서 있고 한 사람씩 관객을 데리들어와서 어떠한 이제 퍼포먼스 100명의 퍼포먼스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100명의 배우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나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많은 친구 있는 배우들도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사람들하고의 관계 형성이 잘 돼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30명의 배우들만 데리고 한 3개월을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산속에서 연습도 하고 계속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제 호흡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도 서로 나누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도 나누고 햄릿의 갈등 구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한 3개월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70명을 이제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100명을 같이 뭉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그 제작사에서도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나보고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햄릿으로 하지 백인이라는 걸 빼자는데 나는 백인이 아니구나 하지 않겠다 해서 근데 어쨌든 실현이 돼서 그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해서 아마 그것이 앞으로 여기저기서 초청 의뢰가 많이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거는 같아요. 공연을 보셨다고. 그렇죠. 아니 저는 못 봤어요. 그 거창 국제 연극제 개막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창에서 지금 한번 하신. 네네. 그게 처음에 이제 거창에서 했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과 불과 그 비주얼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르겠어요. 거창에서는 물을 이용했는데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3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냥 야외 버전이 또 하나 있고 극장 실내에서는 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3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걸 가지고 올해는 이제 다 갔고요. 원래 이제 올해 여기저기서 얘기가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안 됐고 내년에 이제 하면서 유럽에 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30명의 배우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그 나라에서 70명의 배우들을 합류해서 워크숍을 해가지고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100명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0명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30명은 제가 이제 친구에 있는 배우들로 일단 나이 드신 배우들을 모았고요. 70명의 배우들은 좀 젊은 배우들한테 이제 사실은 30명의 배우들은 노게런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지분을 가지고는 있죠. 우리가 이제 n분의 1을 주겠다 벌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계약서는 썼지만은 완전 노게런티예요. 70분들한테는 개런티를 지불했죠. 그것도 몇천만 원 나갔지만은 70분한테는 철저하게 개런티를 지불하고 하고 30분을 모아서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얘기 나누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같이 삶이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좀 어느 순간에 이제 합일되는 느낌이 든 순간 이제 70명의 배우들이 합류하게 됐죠. 그게 그 광화문에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 공연 전에 이제 길에서 막 그러니까 삭발 퍼포먼스도 하셨는데 그 삭발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광화문에서 3차례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첫 번째는 오피리아 뽑는 퍼포먼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삭발, 세 번째는 이제 출범식 비슷하게 해서 광화문 사거리를 이제 다 다녔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광화문이라는 데가 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곳이고 기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순신 동상 앞이. 그래서 제가 2000년도 거기서 몇 번 퍼포먼스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9시 뉴스를 이용한 퍼포먼스 해가지고 그때 자동차를 부시는 것도 있었고 또 빨간 천사에서 빨간 날개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광화문은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어떤 이 햄릿이라는 것이 어떤 죽음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광화문에서 출발하고 또 삭발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저도 이제 삭발하고 있지만은 어떤 이 백지 상태를 배우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머리라는 게 그 사람의 성격을 많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삭발은 100인이 다 하지는 못했어요. 한 아. 30명 정도만 했습니다. 왜냐면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예. 동의가 안 100명을 다 되는 시키 아니 근데 30명도 그쵸, 많죠. 시키신 거는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뉴스에서 뵀었는데 9시 뉴스에 그러니까 그 차 위에 올라가셔서 반나 네네, 그거 올라가셔서 빨간 막 차죠. 퍼포먼스 하시는데 네. 그게 주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떤 국민 여러분 힘내시라고. 그래서 저는 야 저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연극하고는 좀 다르신데 행위 예술이 강하신데 와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위대한 예술가시다라는 그때 이제 TV 사회면에서 아, 9시 뉴스 사회면에서 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어요? 제가 4차례 했는데요. 네. 종로경찰서에서 제발 이제는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아, 종로도 이제 종로 힘들다. 좀, 다른 지방이나 좀 피곤하다고. 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도 이게 예술의 한 부분이니까 좋게 그러니까요. 잘 이해해 네, 잘 이해해 주시고요. 네. 우리나라 많이 이제 변화가 왔죠. 이해하는 근데 만약에 그 경찰분이 네. 조금 생각이 있으시면 물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아니 예술가를 억압하는 사람처럼 나와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스트레스라고. 그쵸. 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찰 입장에서는 네. 저분은 또 왜 우리 관할에 오셔가지고 날 텔레비에 나오게 만들. 난감하게 좀 다른 데 가시라고. 네. 그럼 이 백인 햄릿의 공연 다시 올리실 예정입니다. 백인 햄릿은 제가 사실 내년. 이제 그 죽음을 걸고 그러니까 죽음의 세리 너무 죽음 얘기해서 뭐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죽음 얘기하는 거는 그 죽음이란 극단적인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런 어떠한 일을 너무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행복감을 모르고 살거든요. 사실은 삶의 행복감과 삶의 그 환타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제가 죽는 순간까지 그 제작하는 형하고는 앞으로 10년 하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뭐 10년 동안 제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그걸 가지고 저 공연을 할 예정이고 이제 그 어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상품이 너무 미흡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장애모라든가 그런 어떤 그 항주에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에서 세계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잘하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 문화상품을 제가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공연하는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와, 생기면 정말 멋있겠습니다. 그 지방은 정말 땡 잡은 거네요. 그것은. 일단 그러면 해외로 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장혜모 감독 같은 경우는 실경 뮤지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실제 경관에서 뮤지컬 네. 그런 그런 거죠. 예, 야외. 가질 맞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네네. 개인적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심철종 선생님 하시면 햄릿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햄릿하고 거의 그 붙어 가신 그러니까 인생이 그쵸. 이렇게 가셨는데 그 93년에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각색한 하이네 밀러의 햄릿 머신 제가 본 게 이제 그거거든요. 햄릿 기계. 햄릿을 얼마나 하셔서 햄릿 머신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 햄릿과 계속 질긴 인연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은 그 93년도에 어쨌든 그걸 만나게 됐잖아요. 햄릿이라는 작품을 그 최석훈 선생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저를 햄릿으로 캐스팅한다는 건 굉장히 그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호조 선생님이 아마 할 프로포즈를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고 이제 여러 일반적인 그 배우들을 섭외하고 있었는데 그 어떻게 저한테 나중에는 이제 그 좀 파격적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저한테 왔었는데 그 처음 최승훈 선생 보고는 좀 저는 그때 그 분하고의 만남을 잊었었는데 굉장히 그 이 내공이 강한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형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첫 번째 연습실에서
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30분 정도를 그 대본을 본 걸 가지고 이미지화된 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냥 그대로 일단 거기서 출발해서 만들어 갑시다 하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그 최승훈 선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죠. 아. 일단 연출자가 그 배우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것 네네.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햄릿이라는 거에서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아마 흥행에 가장 성공한 연극일 거예요. 그 연도에. 아, 예. 근데 사실 그게 흥행되는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흥행이 되고 지방공연도 가고 해서 그 제작사는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그때 돈도 많이 벌고 전 또한 또 유명해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저도 모르게 햄릿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네. 됐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수없이 공연하고 또 외국도 가서 수없이 공연하고 뭐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햄릿 무당이 된 것 같은 그런 의식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햄릿이라는 것은 뭐 다 이것저것 다 그 제껴놓고 봐도 그 인간의 갈등 구조 딱 하나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갈등 구조가 하나 있잖아요.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집안 내력 이런 거 다 빼고도 그 갈등 구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하고 너무 맞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햄릿을 떠나서 그 죽음과 삶의 얘기가 햄릿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햄릿 무당인 것처럼 내가 돼버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는 유럽에 그 동굴권에 가면 햄릿 샤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무당 같은 네네. 에너지가 있나? 무당? 어쨌든 뭐 배우라는 게 다 무당이니까 무당처럼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어쨌든 그렇게 끈질긴 인연이 됐는데 사실 백인의 햄릿도 햄릿이라기보다 백인의 어떤 철수일 수도 있고 백인의 뭐 재림일 수도 있고 백인의 철종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 이제 햄릿이라고 붙여서 갈등 구조 죽는 자가 아니냐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그 쉽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백인 햄릿이라고 붙인 거죠. 햄릿 유럽에서는 하이네 밀러가 유럽 사람이니까 조금 더 친근할 텐데 햄릿 샤만이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훨씬 독특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우리 그 재림 씨가 얘기하는 저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가 2005년부터 바꿨어요. 섹스피어 햄릿으로 이미지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유럽에 다닐 때는 하이네 밀러 것이 아니고 이제 섹스피어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조금 더 접근을 본질적으로 더 들어갔죠. 그 햄릿 기계는 어떤 역사성, 어떤 그 폭력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다면은 본질의 인간으로 더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2005, 6년 정도부터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작품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햄릿과 함께 하시는 바람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시어터즈라는 극장을 홍대 쪽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 중에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으셨다고. 이게 햄릿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술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두 사람의 그 관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참 어떻게 다시 이렇게 무대로 그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6개월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이 반 정도 이상 굳은 상태고 식도 정맥류라고 있고 이제 복수가 차고 때는 뭐 이렇게 붓고 그때는 아주 그 금방 죽을 사람처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는 내 선택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난잡하게 살면 죽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제 살려고는 의지를 풍기면 좀 더 살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한 달 동안 산에 다니고 하면서 사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술 끊고 소금 끊고 소금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는 쪽으로 바꾸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한 에너지에서 부드러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도 좀 놀래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아마 저는
제 삶의 그 이 죽음마저도 어느 정도는 좀 결정짓고 살아요. 저는 제가 의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한 좀 더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계획은 지금은 술을 안 드시는. 술 안 먹습니다. 아. 맥주 한두 잔 정도 맞는 수준이에요. 전에는 얼마나 드셨어요? 전에 한 소주 한 7병 8병 마셨어요. 하루에요? 예. 일주일에 한 5, 6일 정도, 6일 정도,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그렇게 먹었고, 제가 이제 홍대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고, 홍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린 친구들부터 다 하니까 어디 바에 가도 술을 그냥 잘 줘요. 그냥 위스키도 한 병씩 후배들이 주고 하니까 위스키도 한 2병, 뭐 잭 다니엘 데킬라 이런 건 2병 정도 마시고 이랬으니까 엄청 술을 마셨죠. 아마 평생 마실 술 다 마신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드신 술을 맥주 2캔으로 한 캔으로. 줄이셔서 네. 그리고 정말 염분이 안 좋아요. 소금 짠 음식 줄여야 돼요. 네, 줄여야 네. 됩니다. 네. 염분 좀 줄이시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 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한 5일 정도 네. 술을 마시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저 이래도 자꾸 될까요? 근데 술은 내가 볼 때,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저는 술을 끄는 거를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술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술에 깨어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5일 마시면 깨어 있는 시간이 없다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알코올이 몸에 계속 남아서 의식 상태 알코올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빼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빠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신선한 이 공기도 느낄 수 있고 신선한 에너지, 사람의 그 향기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너무 술을 좀 줄여보세요. 다른 세계 아마 작품도 또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좀. 맞아, 작품도 네. 한결 이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술을 일주일에 5일 이상 드시잖아요. 그렇죠. 5일 이상이죠. 5일보다 크거나 같다. 네. 오늘부터 달라지시고. 그런 그 투쟁의 과정이 연극에 투영이 돼서 지금도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한편극장에서 하시는 것도 이제 그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광화문에 있는 한편극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 그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죽느냐 사느냐의 그 대사 그거는 사실 이제 제가 네. 그 저희 엄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치매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장이 이제 기억을 찾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이제 엄마 숫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엄마 숫자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나한테 전화도 못 하지, 버스 타고 어디도 못 가지, 시간 올해가 몇 년도인지 엄마 누구하고 약속도 못 하잖아. 모든 게 시간이잖아. 돈도 숫자잖아. 숫자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엄마 숫자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이별하는 거야. 엄마가 어디 가서 집도 찾아올 수 없잖아. 엄마. 그래서 이제 엄마에 대한 이제 그 숫자를 기억하게 하는 얘기가 이제 첫 번째 기억을 찾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죽음 그 이유라는 거는 죽음이란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나도 떠들 수도 없고 배고플 때 혀끝에 닿는 짭짤한 라면 맛도 느낄 수 없고 누구를 그리워할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죽음이란 이렇게 뜨거운 몸이 어느 순간 뜨거운 불덩이에 던져져서 먼지처럼 사라지겠지. 그 먼지는 저 그 뉴욕 뒷골목 맨하탄에 날아가 거기서 쓰레기와 함께 뒹굴겠지. 아니면 어떤 이쁜 여자의 치마에 붙어서 거리를 활보하겠지. 아니면 어떤 이쁜 아가씨의 혀끝에 붙어서 누구와 키스를 하며 달콤함을 즐기겠지. 뭐 이런 그런 대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사예요. 지금 한 게 이제 이래 대사인데 좀 빨리 했는데 어쨌든 시 같잖아요. 네, 시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좀 그 살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저의 삶의 환경,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얘기들, 제가 그 살면서 정말 이거를 내가 느끼고 죽어야 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막 토해내죠.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이 연기라면 좀 연기적인 말투가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나 그냥 뭐 일상처럼 막 하니까 저게 연기인가 일상인가 하는데 저는 지금 컨셉이 좀 일상일까? 저 사람이 넌픽션일까? 픽션일까? 이런 것에 대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 얘기가 좀 더 덧붙여지자면 지금 나이 드신 배우님들이 사시는 집이 곧 극장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런 분들도 집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만 원을 받더라도 몇 명이 들어오면 몇만 원을 벌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동안 했던 연기라든가 인생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을 하게끔 하는 공간을 제가 이제 한번 성공이라기 막 어떤 제가 계속 해나가고 있다 보면 누군가는 또 그걸 시도하겠죠. 어딘가선 또 저 뭐 예를 들어서 신사동 어딘가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주쿠파발 어디에서도 할 수 있고 영등포 어디서 사시는 배우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논픽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관객이 대여섯 명, 그렇죠? 대여섯 명 두고서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고, 저 사람 정말 연기하는 건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색다른 느낌의 공연일 것 같아요. 그 처음 시작하실 때 보면은 엄마 자꾸 그러시는데 이제 숫자를 잃어버리면 안 돼. 아까 숫자, 그 대사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게 그냥 연습하시는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촥 진짜 대화가 돼버리더라고요. 누가 있어요 거기 앞에. 그런 것처럼 처음에 연습하시는 듯이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엄마 막 그러시는데 정말 누가 앞에 있는 듯이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 직접 다 쓰신 뭐 썼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걸 뭐 희곡이라고 쓰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기억나던 내 얘기들을 계속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길어 작품이. 어떤 때는 뭐 1시간 20분도 되는데 어떤 때는 한 50분, 40분 이 정도 끝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하면서 그날 생각나는 언어를 이제 그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곡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굳이 연출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여성 관객이 없으시면 그렇게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 여자 힘이 안 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냥 좀 줄어든 것 같아. 보신 날 줄었어요? 보신 날 네. 뒤늦게 여성 관객이 오시긴 오셨는데 시작하실 때 남자 위주가 앉아 있을 때 오늘은 여성 관객이 없으니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조금 이게 줄어들 수 있다. 빨리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그 관객들이 공감을 하시나요? 그래서 같이 본 친구가 2번 봤는데 확실히 줄었다고. 그 대사의 차이인가요? 어떤? 아무래도 대사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좀 상상이 있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거 미안합니다. 여자 아직 나이 먹어도 여자를 사랑하나 봐요. 술은 끊으셨지만 여자애는 지배를 받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여자들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 다행이에요. 제가 보러 가는 날은 길게 하시겠죠. 그 자기가 보러 간 날 만약에 짧게 하시면 40분에 끝나면 본인이 매력이 없어요. 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 배우들이 정말 자기 공간이 극장이 돼서 진짜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들을 담고 계시다.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을 담고 계시다는 말씀 기억이 많이 나네요. 네. 거기 죽느냐 사느냐만 한 게 아니고 그 극장에서 작년에 백인의 독백을 또 이제 주관하시고 출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진짜 100명이 다 하신 거죠? 작년에는 한 5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할 거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배우들이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나이 먹으면 뭐 불행하게 살고 있다기보다 어떤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실어주려고 그걸 기획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뭐 박웅 선생님, 뭐 장두희 형, 뭐 권병길 선배님, 뭐 이승호 선생님, 뭐 여러분들을 오셔서 하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왜냐면 이렇게 가까운데 관객이 있다는 거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아무리 소극장이라도 자기가 빛이 이쪽에 들어오고 관객석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빛이라고 굳이 그 집안에 쓰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약간 작년에 그거 하면서 저도 사실은 많이 그 가슴 속으로 울었어요. 아, 저 배우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무대에서 저 혼신을 다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무대 쓸 자리가 없고, 사실 요새 연극들이라는 게 젊은 배우들을 주로 하는 연극들이 거의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무대에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저렇게 안타까움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다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늙어가니까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좀 활동을 하셔야 또 그 후배들이 또 그걸 보고 또 활동을 하고, 그것이 이제 관객이라는 것은 또 동네 사람들이 다 관객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그래서 뭐 아주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기획 자체가 좀 더 여러 군데서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저저번 주 3주 전인가 장윤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서커스 싸구려 관람석이라는 그 공간에서도 그 무대를 꾸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거기는 술집이고 선생님은 기거 공간이고 약간 그건 맞아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이 자꾸 이런 어떤 것들을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배우들이 정말 설 자리가 생활 공간일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걸 계속해서 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잘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극계에 대해서 지금 뭐 대본은 없지만 우리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사실 81년도에 연극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아날로그 시대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관객이 많았죠. 지적 그 충족을 위해서 연극을 보러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관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화된 이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고, 또 하나는 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연극영화과가 5개인가 6개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연극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 온다는 건 거의 없죠. 근데 지금은 연극영화과가 전국에 한 1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본다는 거는 관객이라기보다 공부하라고 그런 거니까 굳이 관객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보면 지금 관객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극하는 그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어떤 관객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고, 또 하나는 너무 정치적인 개념이 강해서 정치화된 모임 그룹 형성이 되면서 어떤 파벌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연극을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이런 모임 그룹 협회 이런 것들이 너무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그 협회라는 데는, 협회가 하는 일은 사실은 관객을, 연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관객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협회인데, 결국은 어떠한 그 힘의 논리로 간다는 건 저는 좀 연극의 발전을 좀 저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자기네들이 발전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에서 돈 받는 거, 국가 돈 받는 거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예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노인 복지 정책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술은 어쨌든 우리가 젊은 게으르기 때문에 못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결국은 이 사회에 고생을 하고 헌신했지만은 나이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못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들한테도 나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거 예술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나한테 욕하겠지만은 예술도 투자해야 되지만 예술보다는 노인 복지 정책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정말 동네에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잘하고 있다고 굳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조그만 극장들을 만들어서 관객하고 어떻게 밀접하게 만나야 돼. 어떤 그 포장을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소프트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혹은 그거를 만날 수 있는가, 이거를 또 더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은 연극에 대한 그 관객 확보에 대해서는 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큰 뮤지컬이나 이런 걸 달아주지
실제 진정성 있는 연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네, 맞습니다.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몰라서 또 못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런 악순환 속에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발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나는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배우들이나 예술 연극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다시 각 작품이라든가 관객한테 애정 어떤 극장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시설도 좀 작지만 좀 관객을 위한 시설, 배우와 관객을 위한 시설은 너무 날림으로 극장이 많이 생기고 너무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연극계에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마 연극이라는 장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도 있죠. 냉정하게 보면 볼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를 흥분시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물론 상업적인 논리로 가는 거는 살아남겠지만은 아트적인 예술적인 본질을 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제 그런 이제 의식까지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같이 워크숍도 하면서 얘기 나눠서 다시 한번 좀 일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이 만드셨어요? 홍보력이 약한 연극들을 위해서 네. 이제 이 방송이 하는 거니까 네. 되게 저희한테 이제 좋은 말씀이시고 네, 정말. 같은 생각이 노인 복지 정책으로 국가에서 노인한테 돈을 지불하면 노인들이 동네 노배우의 한평극장 가서 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이제 또 괜찮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얘기를 두서없이 막 해가지고 아니에요. 앞뒤 이게 시간차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좀 그렇죠. 너무 지금 알차게 네. 잘해주셔가지고 벌써 지금 50분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돼버렸어요. 네. 네. 그 계획 활동 계획 네, 활동 계획 앞으로 활동 계획 앞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은 한평극장 죽음의 세레모니 공간 그거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또 혹시 뭐 공간을 옮겨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죽는 순간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화 상품을 우리나라에 좀 만들어서 외국인이 와서 좀 그런 걸 좀 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뭐 가깝게 있다면 이제 백인의 오피리어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엄마 얘기예요. 엄마의 자유. 우리 엄마들의 억압된 그거를 엄마의 자유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여성의 자유죠. 여성의 페미니즘적인 개념인데 제가 좀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도 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백인의 오피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간에 아주 이 여자들이 자유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햄릿은 어쨌든 죽음의 것을 느끼게 했다면은 백인의 오피리어는 여자의 자유, 여자의 이 힘 어떤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그런 논리적인 부분을 만들고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이 연극 운동은 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후배들하고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저도 제가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30년간 일을 하면서 여기서 어쨌든 뭐 저를 즐겼고 어쨌든 큰 빵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빵이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또 후배들이 그 빵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되는 선배로서의 또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일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작품을 또 세계에 들고 나가서 또 우리나라를 또 세계 시장에 좀 알리는 이런 걸 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부탁드립니다. 해외 진출할 땐 저희도 좀 같이 열심히
기회가 됐습니다. 껴서. 아, 네. 저희 이제 마지막이죠? 한편극장의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한편극장에 오시면은 그 죽음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삶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서 매일 저는 기도해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오는 사람들한테 삶을 행복함께 느끼다가 갈 수 있도록 이 공간에 에너지를 주세요 하고 저는 매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죽음에 인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아 죽음은 뭘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은 좀 다른 세계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행복감, 그리고 또 새로운 에너지, 이런 걸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에너지를 항상, 그리고 제가 이거 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관객들한테 묶어줘요. 그래서 이거 풀리는 날 행운이 오는 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좀 약간의 행운이 왔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고, 저는 행운이 왔어요. 저는 그 이거 풀리는 날 갑자기 돈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묶고 다녀요. 그래서 풀리는 날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아마 제가 저거 직접 묶어주십니다. 네. 왜 어디 갔어요? 행운을 풀리셨는데 언제 풀리셨는지 어디 갔어요? 그 행운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 오셔서 가서. 그 행운을 좀 받아가세요. 그리고 저 삶을 느끼시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행복감을 느끼시게 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꼭 보러 가서 팔찌차고 오겠습니다. 네, 저거 직접 묶어주시는데 저는 그날 저녁 때 스스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주셨어요. 그러지 말았어요. 아유, 그 행운을. 그러셨어요. 예, 지금 그 죽느냐 사느냐, 네. 예, 한편극장 광화문에 있는 한편극장에서 매일매일 공연, 그러니까 오픈런이니까 계속하는 거죠. 월화수 저녁 8시에 이제 오픈런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죽느냐 사느냐 혹은 한편극장 검색하시면 정보가 쫙 나오니까 예, 전화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보러 가셔서 행복함 많이 느끼고 오셨으면 팔찌 좋겠어요. 받으시고 네, 행운과 함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테러리스트 행위 예술의 대가 심철조 선생님과 만나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또 다른 공연 소개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대학로 습격 사건이 약간 그 많이 지체되고 미뤄지고 있는데 있네요. 다음 주에는 꼭 그 오늘 문화 테러리스트도 나오셨는데 네. 테러를 대학로 극장을 대학로 테러를 테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이디 버터플라이라는 공연인데요. 이게 포스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냥 구두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한양 레퍼토리 극장에서 9월 25일에서 9월 29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포스터 없습니다. 있나요? 없네요.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일요일까지 공연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예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까지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네, 일요일까지죠. 공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뭐야? 약간 귀엽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이 작품은 네네네. 못 봤고요. 네. 저 이제 주말에 보러 갈 겁니다. 남미 작가 마누엘 푸익, 생소하시죠? 마누엘 푸익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원작 제목은 거미 여인의 키스라고 합니다. 거미 여인의 키스. 그 연극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낭만적 동성애자와 반정부주의자인 냉혈한 게릴라 두 남자의 인간관계를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남자밖에 안 나오나요? 아니, 여자들도 많이 나와요. 여자들도 나오는데 네네. 일단 두 사람이 주축이 되나 봐요. 그리고 그 한양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돼서 공연을 하시는데 그 연출자가 그 러시아 유학파 출신이에요. 김노은 씨가 연출을 맡고 계십니다. 그 저도 잘 아는데 연출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그리고
조만간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실 이유진 배우, 이유진 배우님이 출연을 하시는데 그분이 큰 역은 아니래요. 단역으로 나오시는데 보러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역도 큰 역이죠. 철학적인 얘기인가요? 네, 철학적인. 단역도 큰 역이다. 마음의 네. 크기는 똑같습니다. 작은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옛날에 선배님들이 하셨던 말씀. 작은 배역은 없다. 아이고. 작은 배우만 있다. 배우만 있다. 그게 갑자기 맞습니다. 생각나네요. 맞아요. 옳은 말씀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문화 테러리스트 그리고 행위예술의 대가이신 심철중 선생님 모시고 너무 좋은 얘기 나눴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 네, 얘기였어요. 어떻게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너무 좋았는데. 다음 주 23회죠? 23회에는 극단 걸판에 오세혁 작가 겸 연출님 나오시기로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원래 한 저번 주에 나오기로 하셨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말 공연들이 뭐 겹쳐가지고 네. 일정이 안 맞아서 좀 미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무리하려고 그랬어. 공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디스플레이 아트홀. 좋은 공연이 있어서 즐겁고 네.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디스플레이 아트홀.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